이 이후에 군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습니까? 와가지고 북한에서 있던 것을 인정받아서 서령으로 있다가 대령까지 올라가고 또 공군학교 교수까지 이렇게 지내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공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일평생 공군으로 살았던 이웅평 씨,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귀순한 지 19년째 되는 어느 날, 짧은 나이에요. 48살에 세상을 뜹니다. 네. 자, 도대체 이 건장한 남성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뜨게 된 걸까요? 시크릿 코드 225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25? 생일이요? 년 2월 탈북한 날. 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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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마어마한 사건이 대한민국에 벌어집니다. 공작원의 범행일 것이라고 추정은 했지만은 진범을 잡지 못해서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이한영 씨 피격 사망 사건은 결국 북한 테러 요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자유를 꿈꾸며 대한민국에 온 이웅평 씨. 그날로부터 14년 뒤 이한영 씨의 피살 소식을 접합니다. 자, 그날 이후 이웅평 씨는 엄청난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한영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정확히 어떤 인물이에요? 이한영의 피살 뉴스는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김정일의 전처, 엑스와이프죠. 성혜림의 조카, 그러니까 김정일의 처조카이자 북한의 최고 엘리트층. 그리고 이한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생을 하던 북한의 정말로 로열 패밀리이자 엘리트층이었는데 1982년 9월 대한민국의 돌연 망명을 하게 됩니다. 북한 로열 패밀리로서의 망명인 만큼의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이슈를 몰고 있었는데 이한영 씨가 일평생을 북한의 암살 위협과 공포에 시달려요. 그런데 82년부터 8년간은 북한의 구체적인 암살 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한영 씨가 1990년부터는 KBS의 국제부 PD, 프로듀서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PD가 된 1990년, 그로부터 7년 뒤에 복도에서 의문의 남성이 쏜 총에 피살이 됩니다. 바로 북한이 내려보낸 암살조였던 거예요. 2월 25일 향년 36살의 나이로 이한영 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이웅평의 귀순 날짜인 2월 25일과 이한영 씨가 사망한 2월 25일이 놀랍게도 날짜가 똑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당시 이제 이한영 씨의 집이 아니었어요. 선배 집에 잠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깐 그 이제 머무는 상태였거든요.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 알아낸 거야. 동선을 알아냈는데. 그거를 알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 약간 이 뭐랄까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정확하게 어디 살고 있고 그 지금 선배네 집에 몇 시에 귀가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탈북민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한영 씨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백화점에 초콜릿 같은 거 수입 초콜릿 납품하는 거 하겠다 해서 누굴 통해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나중에 보자고. 그리고 저는 방송을 한창 하니까 그때 겨울이니까 스키장에 행사 있기 때문에 행사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괜찮냐? 괜찮아서 왜요? 그러니까 이한영이 피살당했다. 그래서 그때
딱 했는데 전화가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당연히 오시라서 오니까 경찰이 3명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 3개월 동안 그게 지켜서 저거 경호를 하는데 와 그때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야 뭐 그 이한영 형하고 이제 아주 가까웠으니까 좀 만나서 헤어져가지고 이틀 후에 이제 총 맞았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우선 저랑 이제 구속을 하더라고요. 15일 동안 이제 감금됐죠. 거기에 이용평 대령 우리 그 남준 씨 이게 다 봉쇄를 당했죠.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저 따지는 게 2가지예요. 뭐 솔직히 얘기해 혹시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의심을 받았고. 그거는 너희가 정보를 주지 않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인 걸 다 조사하고 다음 하나는 이제 혹시 너희들도 이한영이가 맞았으니까 너희들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이용평 대령도 이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충격받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만나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이거 봐라. 우리는 설마 했던 거예요. 이게 뭐 북한에서 와서 쏘게 하겠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나니까 가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살다가 무섭고. 그러니까 자. 상당한 피해 받죠. 이웅평 대령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암살조야 내려와 봐라. 뭐 나를 쏠 테면 쏘아봐라. 아, 진짜? 나는 군인이니까.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버티셨는데 이한영 씨가 암살되는 걸 보고 처음으로 약간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단골집도 만들지 마라. 부인에게. 단골집을 계속 하다 보면 이용평 씨가 저기 살고 있구나라는 정보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그 식기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을 다 은제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독극물을 독살 때문에.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데도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독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식기들을 다 은으로 바꿨다고 하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누군가 스토커가 붙거나 누군가 내 전화 문자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정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심지어 암살에 대한 공포 이거는 이용평 씨를 쓰러질 정도의 스트레스로 몰게 됩니다. 이윤평 씨가 간경화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간경화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암살의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끊기려고 그러면 내가 악을 수가 안 끊기려고 막 악을 쓰는 거죠. 열이 막 나면서 대사 30kg 열 나면서 몸이 가라는 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간경화증으로 쓰러진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될 정도로 간을 아예 못 쓰게 됐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눈을 떴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용평 씨가 눈을 떴을 때 야, 간 이식 수술 잘 됐다, 살았다라고 좋아했을까? 안도했을까? 아니면 살긴 살았는데 북한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했을까? 쓰러지고 간 이식을 받고 다시 눈 떴을 때에도 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이 의료진과의 갈등도 좀 있었어요. 왜요? 주사 바늘에 누군가 약물을 탔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과 불안 때문에 이 주사 치료도 거부하고 빼버리고 약물 치료도 거부하고 약도 안 먹겠고 그러니까 의료진과 아내, 가족까지 불신하는 극도의 불안, 굉장히 신경질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던 거죠. 결국에 2002년에 간 이식 거부 반응으로 다시 쓰러진 지 2달 만인 향년 48살에 아이고 별세를 합니다. 너무 어리다. 아니,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아깝다 나. 맞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 이한영 씨 얘기를 딱 듣자마자 겁나더라고요. 이분이 암살이 두려워가지고 심지어 얼굴 전체를 다 성형까지 해서 얼굴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암살 당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왠지 엘리베이터 탈 때 무섭고 누가 초인종 딱 이렇게 올리면 그 문 열기 전에 요 구멍으로 보잖아요. 그 구멍으로 볼 때 나한테 총 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되게 슬픈 게 과연 우리는 어디 가야 자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진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이곳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